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나는 보육교사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맡아 진행하게 될 보육교사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45세 담임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기 전에는 막연하게 빨리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책으로 배운 내용이 시작이 될 수는 있으나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장에 대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요, 지금 현재 유튜브 혜정 선생님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과 영아 전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요. 현재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기 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주임교사로서 근무를 해왔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제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제 영상의 주된 콘텐츠는 아이들과의 일상, 그 다음 교사와의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주로 담겨져 있고요. 이 자리를 비롯해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드리며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자, 선생님들께서는 왜 보육교사가 되려고 하시나요? 자, 저는 길을 가다가도 아이들을 만나면 이름도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 나이도 물어보고 싶고,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끔 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직업인가? 내가 이 직업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때 저는 보육교사 자격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저는 보육교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는 6년 동안 지금 보육교사로서 현장에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제가 처음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주변에서 긍정적인 반응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스컴 속에서 보육교사의 인식이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틀을 깨고 싶었어요. 왜 보육교사를 향한 시선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비춰져야 하는지, 긍정적인 시선으로는 비춰질 수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의 틀을 깨고 싶었습니다. 저는 근무를 하면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근무하려고 했고요. 교사로서의 업무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좀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런 틀을 깰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보육교사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부모님만의 몫이 아니거든요. 아이들과 원해서 온종일 같이 있는 보육교사 또한 아이들에 있어서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육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소명의식입니다. 이 직업에 대한 책임감 갖고 있으셔야겠죠. 책임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맡은 아이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야겠다는 이 책임감,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 느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아이들 사랑 없이는 정말 돌본다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셔야 하고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이들 행동 하나하나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거쳐야 할 과정들은 무엇이 있는지 목차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보육교사의 업무. 세 번째, 초행교사 예비 선생님들을 위한, 그 다음은 학부모님과의 신뢰도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모 상담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또 제가 현장에서 보육교사로서 보람 있었던 일과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또는 놀이중심, 개정놀이과정 2019학년도에 개편되었죠. 이 놀이중심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볼 거고요. 실제 제 수업 영상을 보면서 그림책을 활용한 도입 전개 마무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하셔야겠죠. 남녀노소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한 학위와 과목만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고요.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를 통해서 과목을 이수하고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졸일 경우에는 27개의 과목, 전문대 이상인 경우에는 17개의 전공 과목 이수를 통해 보육교사를 취득할 수 있고요. 또는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과목 이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경우에는 현장 경력 2년 후에 보육교사 2급 자격증으로 승급하실 수 있고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는 현장 경력 3년 지나고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취업 부분부터 살펴보셔야겠죠. 먼저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고관회, 그 다음 키드키즈와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기간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고요. 취업하기 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취득 후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곳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경력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를 통해서 한 곳에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를 중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 신입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 후 면담을 통해서 이제 채용이 되는데요. 이때 면담에서 선생님들 중점으로 원장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교사의 첫인상, 그 다음 기본적인 자세,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 교사의 가치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기간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직장, 가정, 민간 어린이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저는 앞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여기 민간 어린이집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찾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해서 취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보육교사의 업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육교사의 업무 정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보육하고 그다음 놀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주 업무이긴 합니다. 물론 단순히 놀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준 보육 과정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맞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서류, 행사, 교육, 환경 구성 4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매일 다루어야 할 부분과 그 다음 주간, 월간, 그 외 서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일 보육 일지는 원에서 지정된 양식에 맞춰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하루 동안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했고 교사는 이를 통해서 어떤 놀이 지원을 해주었는지 보육일지에 기록을 하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주간 보육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한 주를 단위로 작성하는 문서고요. 일일 보육 일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간 보육 계획안이 먼저 완성이 돼야겠죠. 월간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주간 보육 계획안이 이제 한 달 동안 합쳐진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매일 다루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일 보육 일지가 있고요. 출석부, 아이들이 오늘 어떤 친구가 등원하고 어떤 친구가 결석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서류고요. 그 다음 저희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2번씩 열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열 체크 일지도 저희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하루 원 운영, 어떻게 반이 운영을 했고 전체 원화 중에서 그 반 아이들이 몇 명 등원했고 몇 명 결석했는지 이런 반 운영 일지를 기록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 분장 서류를 살펴볼 건데요. 업무 분장 서류는 행사, 그 다음에 안전교육, 소방 대피 훈련,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일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각 선생님들이 업무를 맡은 서류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찰 일지를 현장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관찰 일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등원에서부터 하원하기까지 일과 중 아이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외에도 보육실 내외 환경점검표, 그다음 알레르기 원화관리 식단표, 생활기록부 관리, 부모 상담 일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육실 내외 환경점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날 하루 반 운영, 반 환경 구성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보육실이 안전한지 체크하는 점검표이고요. 알레르기 원화 식단 관리표 같은 경우에는 그 반에 알레르기 있는 원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또 대체식품으로는 어떤 음식이 나갔는지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생활기록부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신상과 그다음 등본, 영유아 건강검진 등 아이에 관련된 서류를 기록하는 거예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선생님들께서 날짜를 잘 파악하신 후 그 날짜를 지나지 않게, 예를 들어 2020년, 2021년 5월 8일까지면 그 기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부모 상담 일지는 학부모님과 1학기, 2학기 상담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돼요. 그 상담이 진행이 되고 나서 학부모님과 어떤 내용을 주로 상담을 진행했는지 선생님들께서 어떤 지원을 해주었는지 기록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사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행사는 이제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 수료식, 졸업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학부모 상담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학부모 상담에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원내 행사는 그 달 주제에 맞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번에 또 5월 달에 저희 이제 가정의 달 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원에서 또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명절, 저희 설날, 추석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10월달, 할로윈 이렇게 딱 그 달을 떠올랐을 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행사들을 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했던 행사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첫 번째 보이는 이 그림은 어떤 행사인 것 같나요? 네, 시장놀이입니다. 보통 이 시장놀이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과 연계가 돼야 돼요. 학부모님과 연계가 되어서 이런 물품이 필요하니까 어머님들 이 날짜에 맞춰서 보내주세요 라는 안내가 나가게 되고요. 저는 2020학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시장놀이를 진행을 했을 때에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진 수익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분들에게 기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름 행사예요.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수영복을 입고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여기 세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추석 행사입니다. 아이들이 설날, 추석 때는 예쁜 한복을 입고, 저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복이죠. 한복을 입고 어린이집으로 등원을 해서 이렇게 추석 행사, 그다음 설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진행했던 행사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이시는 요 선생님은 바로 저고요. 부모님과 그 다음에 선생님과 모든 이제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 진행했던 행사였어요. 윷놀이를 던지고 그 말을 옮기면서 그 말에 맞춰서 선물을 가져가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선물이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부모님도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진행했던 행사예요. 자, 할로윈 행사 겸 전시회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시립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었을 당시에는 이렇게 단지 내의 어린이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단지 앞에 이런 도보들을 활용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던 장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할로윈 컨셉으로 아이들과 직접 전시의 간판을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과 작품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약 2달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고 작품도 만들어보고 그 결과물을 학부모님과 공유할 수 있는 전시회를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가 할로윈 포토존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포토존 되게 별거 없어 보이죠. 정말 이렇게 간단한 소품만으로도 포토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나 만들기 능력 없는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라는 좀 이런 걱정은
두시고 정말 이런 간단한 소품만으로도 충분히 환경 구성을 하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육교사의 업무 중 교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연수들이 있습니다. 매년 원에서 진행하면 되고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취업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보육교사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 중에는 이제 차량 운행, 동승자 안전교육이 있어요. 이제 원 내에서 차량 운행을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필수적으로 동승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이 외에도 안전, 아동학대 같은 교육을 필수적으로 선생님께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3년에 한 번씩 직무교육을 받아요. 재갱신을 하는 거죠. 보육교사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3년 차에 또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승급 교육이 있습니다.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3년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승급 교육을 받은 해에는 직무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 선생님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아반 교사는 누리과정 연수를 들어야 담임 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누리과정 연수는 하루 8시간 이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구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보육실 내 환경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새학기가 시작되면 정말 선생님들은 분주해집니다. 그 시기, 1주일에서 2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맡은 반을 어떻게 환경 구성을 하고 어떻게 영역 배치를 하는지 선생님들께서 미리 구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3월 2일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어린이집으로 등원을 했을 때 정돈된 교실에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선생님들께서 이 시기에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제가 환경 구성을 했던 그림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제가 광목천을 활용해서 했던 환경 구성이에요. 사실 환경 구성을 할 때 우드락, 융, 시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광목천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다니고 들고 다니기에 정말 용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관하기에도 편하고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환경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그림은 제가 과학 영역을 환경 구성했던 공간이에요. 사실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하다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쌓기 영역에만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조금 과학 영역에 흥미를 느끼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구매를 했던 게 커다란 앞에 보이시는 큰 트레이였습니다. 이 트레이 안에 물도 저는 제공을 해주었고요. 색깔 자갈도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학 영역으로 모여들었고요. 이 자갈과 물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놀이로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벌스데이 필름, 저희 생일판이고요. 물론 선생님들이 아이들 생일을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정말 용이하고 편리해요. 근데 저는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눈높이에 생일판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내 생일은 언제인지 또 내 친구들의 생일은 언제인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또한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보이시는 그림들은 이번에 제가 개정누리과정으로 개편이 되면서 새로 만들었던 공간이에요. 교구장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놀이를 전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할 때 정리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정놀이 과정에서는 아이들의 놀이를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교사는 지원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했던 구성물은 다음 날 또 다다음 날 언제든지 아이들이 놀이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제공을 해주었고요. 옆에 보이시는 여기 그림은 미술 놀이 작품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색칠을 하다가 정리 시간이 되면 하던 걸 멈추고 놓아둘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이 전시를 활용해서
미술 작품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제가 이제 만들어 주었고요. 옆에 있는 곳은 이제 언어놀이 공간이에요. 아이들이 편지도 써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뭐 친구들과 글자도 써보는 그런 공간인데요. 저는 올해 이런 영역 구성을 하고 영역 이름을 만들 때 조금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이름을 지어보고 아이들과 함께 이름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언어놀이 영역의 이름은 도서관이 되었고요. 책도 있고 글씨도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도서관이라는 공간으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이름은 아이들이 직접 영역판을 만들어서 저는 그 영역판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다 제시를 해주었고요. 자, 그 다음은 초임 선생님, 예비 교사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급여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아반, 영아반 급여가 달라요. 급여 날짜는 매월 25일, 모든 전국적으로 요거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 유아반 교사 같은 경우에는 원에서 지정된 급여, 나라에서 지정된 급여에 맞춰서 고정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급여에 누리수당을 따로 받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추가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처우 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요. 고정급여에 영아반 수당, 그 다음에 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영아수당과 환경 개선비는 유아반과 다르게 매달 7일 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해준 호봉표가 있습니다. 이 국가 호봉에 맞춰서 앞에서 설명해드린 이 유아반 수당, 영아반 수당, 추가적으로 처우 개선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큰 규모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초과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시간의 수당 또한 같이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당이라고 하는 거면 즉 시간의 수당 말고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어요. 자, 근속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3년 동안 근무를 했을 때는 나라에서 월 3만 원씩 지급을 해주게 되고요. 5년을 근무했을 때는 나라에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급여적인 부분은 각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께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농어촌 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11만 원 정도 나라에서 또 따로 지급해주는 수당이 있어요.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표는 2021학년도 보육교사 호봉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보육교사 부분 중에 월 지급액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으로 1년차로 취업이 되셨다고 하면 1호봉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순서대로 1호봉, 2호봉, 3호봉대로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은요,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제 꿀템이라고 하죠.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구비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USB입니다. USB는 보육교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정말 필수템이에요. 모든 서류가 또 USB에 다 담아놓고 선생님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USB를 분실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잘 보관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서류적인 부분을 다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 조금 어디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노트북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 교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뭐 글루건이라든지 펀치, 그 다음에 열선, 그 다음 라운드 커팅기와 같은 이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통 부분입니다. 심플하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한대요. 우리는 현장에 근무하면서 아이들만을 상대하는 직업이 아니죠. 현장에 근무를 하면 원장님도 저희는 상대를 해야 하고요. 동료 교사, 그다음 학부모님들도 상대를 해야 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사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그 선물을 들고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언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말도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서 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실수했을 때 그냥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돌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내가 당당하면 그거를 돌려 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정말 중요해요. 공격적인 언어가 아닌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고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직접적인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두 번째는 고마운 건 고맙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인성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정말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정과 주도성입니다. 이거는 함께 묶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현장에서는 동료 교사와 의견을 모아서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초임 선생님들께서 조금 열정적으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초임이라서 아무것도 몰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도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저희는 또 세 번째, 민감성과 수용성인데요. 저희는 아이들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세심한 변화까지 알아차려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민감성을 통해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자, 1년은요, 선생님들 생존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인데요. 물론 저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특히 1년차, 2년차 때요. 모든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이 생존의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훌륭한 능력 있는 교사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실습 교사, 신입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세 중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편안하고 단정한 복장, 그리고 예의 바른 인사성이죠. 제가 실습 선생님을 이제 지도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알려주었던 건 바로 예절이었습니다. 실습 선생님들이 출근을 해서 바로 내 교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명씩 선생님들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는 거를 되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도하고 있을까요?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부터 하는 거야.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는 게 예의 바른 어린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먼저 모델링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아이들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여유로우시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자격증들인데요. 첫 번째는 장애 영유아 자격증입니다. 이 장애 영유아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취업할 수 있고요. 조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 부분인데요. 이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가 되었죠. 언택트 시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학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저희가 영상을 찍고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영상을 찍은 후에 어느 정도 영상을 조금 다룰 줄 알아야 조금 깔끔하고 정돈된 영상을 학부모님께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 정도는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다루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너무 거창하게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정말 핸드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인터넷만 찾아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상 편집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샵 부분은요, 저희가 환경 구성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내가 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포토샵을 뭔가 다룰 줄 알면 좀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진행할 때 선물을 가정으로 보낸다고 하면 또 선물을 그냥 보낼 수는 없거든요. 이 선물 안에 라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게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포토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라벨지 또한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능력 또한 길러두시면 좋겠죠. 이 외에 워드, 그 다음에 한글, 파워포인트는 저희가 현장에서 서류적인 업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배워두셨으면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학부모님과의 신뢰도 형성 부분입니다. 학부모님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되면 1년은 꽝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아이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아이가 교사를 따른다고 해도 학부모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정말 1년이 힘들어요. 자, 여기에서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문자로 특이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특히나 사용하시는 걸 더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이제 특이사항에 대해서 문자로 확인을 하셨을 때 이날 읽었을 때의 감정과 다음날 읽었을 때의 감정이 달라요. 또 다음날 읽었을 때의 감정은 더욱더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이사항에 대해서 그런 특이사항을 문자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주의하셨으면 해요. 초임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학부모님과 전화하는 게 어려워서 문자로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자로 전송하고 마는데, 이렇게 되면 학부모님과의 신뢰도 형성에 있어서 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학부모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라입니다. 어머님들이 선생님 저희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열 체크해 주세요. 선생님 저 퀴즈노트로 이런 것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어머님들의 말씀을 수용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겠죠. 그럼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이 선생님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겠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의 세심한 요구사항도 조금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신뢰도를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리엔테이션이 현장에서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교사 소개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학 전에 교사 소개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실, 학부모님들이 교실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와 같이 어머님들의 궁금증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주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적응 기간이 다들 있죠. 1주에서 2주, 2주에서 3주, 영아냐 유아냐에 따라서 그 적응 기간도 달라집니다. 이 적응 모습을 부모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진만 보내라가 아니라 인사말과 함께 놀이 모습과 그다음 적응하는 모습까지 작성해서 보내는 겁니다. 인사말도 짧게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아이가 어떤 놀이에 흥미를 느꼈고 조금 어떤 놀이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선생님들이 체크해서 보내주신다면 어머님들께서는 아,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신경 써주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아까 전에 특이사항에 문자로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로 전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특이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달하냐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읽어중에는 분명히 어떤 에피소드
하나쯤은 생겨요.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오늘 땡땡이가 선생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는 우리 땡땡이가 선생님한테 오늘 사랑한다는 편지를 써서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가벼운 대화들이에요. 이런 일과 중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학부모님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벼운 대화를 이어나가면 조금 학부모님과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단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부모 상담 편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부모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요. 부모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는 사전 준비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사전 질문지를 토대로 면담을 준비하게 되고요. 이 질문을 토대로 또 교사는 어머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상 질문을 토대로 대본을 만들어서 학부모님께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조금 한번 사전에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영유아를 관찰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상담 기간이 이제 잡힐 거예요. 그럼 그 상담 기간 주간 동안 아이들의 에피소드를 세심하게 관찰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를 일과 중에 메모에 간략하게 작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제 상담을 시작할 때 이런 에피소드들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공감, 그다음 경청, 화법 부분이에요. 1학기 상담은 주로 어머니들의 고민, 이런 부분에 경청을 하고 수용을 해주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2학기 때는 학부모님께서 고민하셨던 부분을 중점으로 이제 면담이 이루어지는데요. 1학기 때는 좀 어머님들이 어떤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수용도 해주고 최대한 경청하고 내가 어머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아이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이라는 게 한 달 동안 그 아이의 모든 성향에 대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상담을 진행하실 때에는 선생님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조금 어머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시간을 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책은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현장에 이제 나가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이런 책들을 활용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정말 꼭 한 번씩은 선생님들께서 읽어보고 다루어 보셔야 할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보육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육교사로서 보람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생각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를 찾던 친구들이 이제 수료를 할 때는 기저귀를 떼고 걸어 다니고 선생님한테 말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유아반은 글자를 적지 못했던 친구들이 졸업을 하거나 수료를 할 때 선생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를 적어서 선물을 하잖아요. 그런 편지지를 받을 때 아이들의 생각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 편지로 인해서 저는 정말 보육교사로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6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정말 큰 박스 안에다가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지칠 때 뭔가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그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다시 활력소를 얻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 능력을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사실 저도 초임이라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이제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TC도 없이 아이들과 수업을 하지? 아니 어떻게 아이들도 보고 선생님도 보는 앞에서 수업을 할 수 있지? 이런 되게 걱정이 컸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뭔가 수업이 있다 하면 대본을 다 만들어서
그 수업하기 전날 달달달달 외우면서 할 정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저는 지금 어떤 원장님들이 저를 이제 보셨을 때 다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혜정 선생님은 어딜 가서도 잘할 거예요. 선생님은 다 잘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다 좋아하잖아. 이렇게 그냥 제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보육교사로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학부모님으로부터의 든든한 지지와 격려였습니다. 이 학부모님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말 1년이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기 초에 학부모님과의 그런 신뢰도 형성에 있어서 열중하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년을 정말 저는 편하게 현장에서 보내고 있고요. 그만큼 학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육교사로서 보람이 있었던 일 중에 제가 사진으로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2019학년도에는 아이들에게 졸업 선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려를 하다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따서 제가 필통에다가 직접 자수를 놔줬어요. 그럼 아이들의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아서 7세 친구들한테 그렇게 선물해 주었는데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카네이션 수 그림은 저희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변이었습니다. 학부모님도 자수를 놓으실 수 있던 분이었었던지라 저에게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했던 필통 자수를 보고 답변으로 이렇게 카네이션 자수를 선물해서 보내주셨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저에게 직접 썼던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나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파란색 가방 보이실까요? 네, 이 파란색 가방은 제가 이것 또한 학부모님께 받았던 선물 중에 하나라 잊을 수 없는 선물이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선물은 뭐냐면 제가 20학년도에는 아이 7세 친구들에게 제가 직접 뜬 목도리를 졸업 선물로 주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어머님들이 다 제가 했던 거에 대한 답변을 직접 만드신 걸로 보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물질적인 선물이라서가 아니라 어머님들이 이 김혜정이라는 교사, 이 김혜정이라는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그런 정성에 저는 정말 감동도 받았고 보람 있다고 느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이제 6세, 7세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주최된 그림 대회를 나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 아이들이 시 협회상을 모든 친구들이 받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6세 친구들 중에서 1등을 했던 그림 작품이고요. 여기는 환경 부분에 대한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보이시는 여기 그림 가운데 하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어? 라고 물어보았더니 아픈 지구와 건강한 지구를 표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경계선 안에다가 나무 그림을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있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나무가 없으면 지구가 아프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구 겉에 아이가 이렇게 차도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아이가 이 검은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매연 때문에 지구가 오염되고 있다, 아프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고요. 옆에 이제 햇님 쨍쨍이죠. 비도 내려요. 건강한 지구를 표현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내 손으로 지구를 안아줄 수 있다는 마음을 표현했던 친구고요. 이 친구도 여기 있는 친구하고 조금 그림이 비슷하긴 하지만 지구 속에서 차도. 하지만 이 친구는 부정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무와 꽃들이 있어요. 나무와 꽃들로부터 우리 지구를 지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친구였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건 이제 제가 저희 반 졸업시킨 친구들과 이제 연락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길게요. 두 번째는 제가 학부모님과 연락했던 그런 문자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는 보육교사로서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졸업식이었습니다. 자, 졸업식과 동시에 아이들은 새로운 출발을 해요. 근데 그때 저는 과연 나는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교사일까?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답변은 좋은 교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졸업을 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고 학부모님들 또한 저를
저를 계속 찾아서 연락을 해주시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는 이제 그래도 내가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교사가 되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또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오잖아요. 이 스승의 날에 또 이제 아이들 또 어머님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그동안 3개월 동안 나의 모습을 어머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시기이잖아요. 대부분 편지를 되게 많이 써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앞에 보이시는 건 제가 졸업시켰던 아이들과 찍었던 졸업식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두 번째 그림은 제가 초임 때 부모 참여 체육대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이 그림을 왜 넣었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했던 체육대회였는데 원장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께서 저를 여기에 앉아보라고 이렇게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도 되게 도전적이고 뭔가 게임에서 지고 싶지 않는 사람인지라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기억에 남아서 넣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정놀이 과정 부분입니다. 이제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교육과 달리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하고 활동하는 걸 개정놀이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즉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뜻에 있습니다.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라는 거죠. 이 개정놀이 과정은 결과보다 그런 아이들이 활동한 과정을 더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리고 유아와 교사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과 중에 일어나는 놀이를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세심함과 관찰력이 필요로 하고요. 그만큼 유아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선생님들께서 기르셔야겠죠. 제가 진행했던 놀이 중심 개정놀이 과정에 맞춰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시장 프로젝트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놀이에 관심을 가져 제가 주제를 시장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박스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놀이가 조금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다음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이제 마트에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시장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하나만 사보고 또 그 다음 주가 되어서는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봤습니다. 이때는 가정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직접 돈으로 사볼 수 있도록 어머님께 저희 시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1,000원씩 아이들 편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그 돈으로 직접 물건을 사보고 그 다음에 조금 사고 팔고 하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얼음이 녹는 과정을 이제 직접 체험해 보는 거예요. 이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구들을 활용해서 깨보기도 하고 아이들의 따뜻한 온기, 손으로 녹여보기도 했는데 얼음을 녹이는 데에는 한정적인 그런 시간이 있겠죠. 그러다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럼 물로 녹여보자 하고 녹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얼음을 그냥 제공해 준 것이 아닙니다. 얼음 안에 아이들이 조금 관심 있어 하는 공룡 장난감을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얼려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었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과학의 원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아이들이 경사로를 직접 탐색하고 알아보는 그림이에요. 저희가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의자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방법을 찾던 도중에 제가 개입을 해서 그럼 우리 한번 책상을 써보자라고 했더니 교실에 있는 제가 쓰고 이제 버리려고 했던 이 원형 통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자동차를 굴리면서 놀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원형이라서 옆으로 이제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끼리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 벽돌 블록을 양 옆에다가 두고 놀이를 한번 해보자라고 아이들끼리 또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놀이를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보이는 그림은 이제 아이들이 바다 놀이를 하면서 제가 이제 바다를 표현할 수 있도록 파란색 비닐봉투를 제공을 해주었던 그런 그림이고요. 다음은 저희가 1층 단일 건물로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면 나무의 사계절의 모습을 확연히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너무 추워서 열 수 없었고요. 문을 열어서 아이들이 직접 자연을 탐색하고
본인들이 또 궁금하면 문을 열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현장에서는 사실 그림책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언어 발문 활동은 그림책으로 접근을 해서 다양한 발문 활동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감정에 대한 그림책을 읽었다고 가정하면 이 감정에 대해 아이들과 머리띠를 쓰고 감정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률 영역으로는 아이들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확장 활동을 하는 걸 언어 발문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교사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아이들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어와 같은 뉘앙스를 전달해주기 위해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눈을 마주친다거나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그 다음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그림책을 탐색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발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표지 그림으로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집중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했던 영상이고요. 지금 시간상 길게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도입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실게요. 초록 나무에 빨간 앵두가 뿅뿅뿅뿅 바글바글 많이 열렸네. 하나만 뿅뿅 따다가 사랑하는 천상이배. 누가 바르게 앉아있지? 누가 바르게 앉아있지? 사랑하는 김아린 입에. 또 누가 바르게 앉아있지? 사랑하는 김서린 입에 손 넣어줘야지. 예쁜 성공순 사랑하는 김혜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5일 월화수목금토일 우리 지방 월요일에 날씨는 어때요? 나는 어린이집 아, 어떻게 돼?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그럼 따뜻해지면 우리 옷차림도 어떻게 될까? 시원한 옷, 그죠? 반팔도 입기도 하고 옷이 얇아지죠. 어린이집으로 올 때 어린이집의 주변에 있는 나무 본 적 있어? 네. 나무들이 어땠어? 선생님 나무 앞에서 개나리 왔어요. 개나리 봤구나. 나무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어요? 저는 핑크를. 난 주황색고 저는 핑크였어요. 초록 색깔, 그죠? 나무의 색깔이 알록달록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그래서 나무하고 관련된 동화책을 가지고 왔어요. 짜잔! 우리 여기 앞에 그림을 보니까 어떤 것들이 보여? 나무랑 곰돌이랑 토끼. 나무랑 토끼랑 곰돌이가 보이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펴보니까 이렇게 펴니까 또 무엇이 보여? 배, 그 다음 바다, 비둘기들이 보이는구나, 그죠? 자, 그럼 너희들은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이 동화책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 나무가 자랐네요. 나무가 자라는 내용? 자는 내용? 뭐라고? 사과나무가 자랐네요. 사과나무가 자라네요? 모든 나무가 자랐네요. 벚꽃이 자라는데요? 모든 나무가 자랐네요. 모든 나무가 자라는데요? 어떤 내용일까? 그럼 우리 버클리반 친구들은 이 그림책의 제목은 무엇일 것 같아요? 나무. 어떤 제목일까? 나무가 열려. 나무가 열렸어요. 나무가 좋아요. 나무가 좋아요. 나무가 자고 있어요. 나무가 자고 있어요. 아,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랑 비슷해. 우리 여기 나무. 나무의 지금 표정은 어때 보여? 좋아요. 자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럼 또? 웃어 보이는 거. 기뻐 보이는 것 같아요. 헉, 나무가 왜 기뻐 보이는 것 같아? 왜 나무가 기쁜 일이 생겼을까? 곰돌이 지가 고민하는 고민하는 거? 나무가 기뻐
이 그림책의 제목은요, 뭐예요? 네, 시간상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육교사를 꿈꾸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로버트 풀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와 같이 삶의 기초적인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되어집니다. 사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이 반짝이지만은 않을 거예요. 가끔은 구름도 끼고요. 장대비도 내릴 텐데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 시기를 잘 극복하셔서 선생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무지개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는 사실 아이들을 예뻐해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이거는 아이들을 내가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해서는 할 수는 없는 직업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하고요.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반성시켜야 하는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놀이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쓰고 열정 있는 교사, 아이들과 동화돼서 현장에서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신 것들 한번 읽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어떤 형식으로 채용이 진행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다대다 면접으로 이루어져요. 보통 원장 선생님, 주임 선생님과 이제 같이 원장실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뭔가 조금 그런 이슈와 관련돼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홍은숙 선생님께서 선생님도 번아웃 겪으셨나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저도 번아웃 겪었죠. 근데 저는 보육교사 이 업무 외에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요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데요. 자,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과 예절이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놀이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조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게임 형식으로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은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뭔가 인성, 예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놀이가 매우 중요한 것 같네요. 창의력도 키우고 호기심과 관찰 능력도 키울 수 있겠네요. 네, 사실 개정놀이 과정으로 개편이 되면서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도 정말 저 또한 많았고요. 그만큼 교사가 아이에 대한 연구 또한 그다음 수업에 대한 연구 또한 많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아이들이 정말 놀이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잘 울고 어린이집에서 적응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가 충분히 사랑해준다는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잘 울고 어린이집에서 적응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이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스킨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정말 많이 안아주고 사소한 것도 아이들과 조금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그 현장에서 근무할 때 조금 아이와 이런 애착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학부모님께 추천해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아이가 같이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서 아이의 몸을 만져주고 조금 거품놀이를 하면 이런 촉감놀이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조금 스킨십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다면 아이들과 그런
엄마가 너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고 있어 라는 마음을 아이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현장에서는 정말 교사의 역할, 아이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사실 보육교사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니까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처한 이상 감정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아이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원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스트레스가 있기는 있어요. 저 또한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내 감정에서만 생각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는 그냥 교실 밖을 나가서 찬물을 먹는다거나 잠깐 심호흡을 하고 다른 옆반 선생님께 우리 아이 맡겨달라, 잠깐 봐주세요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제가 스스로 제가 처한 환경에서 그 공간 안에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감정 노동이라는 말이 되게 마음이 아프게 와닿네요. 그래도 아이들로부터 정말 배우는 것도 많고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게 많아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네요. 네, 제 오늘 강의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셨을 때 정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보육교사 김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